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IB96 채널에서는 컴퓨터를 켜고 끄는 완전 기초부터 활용까지 단계별 커리큘럼과 실제 활용법 강의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배워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컴퓨터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으로 시작해 보세요. 구매 방법은 본 영상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에 있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통해 구매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본 영상의 끝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인공지능 챗봇인 코파일럿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파일럿 기능은 바탕화면 하단 작업 표시줄에 코파일럿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이 아이콘의 위치는 뒤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앞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콘 위치는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옮겨 놓을 수 있죠. 원래는 제일 우측에 알림 버튼 옆에 붙어 있었는데요. 윈도우가 업데이트 되면서 작업 표시줄 중앙으로 옮겨졌죠. 코파일럿 실행합니다. 그러면 코파일럿 대화창이 나오게 되죠. 이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챗봇인데요. 웹에서 검색하는 내용들을 챗봇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챗봇과 대화하기 앞서서 대화 스타일부터 지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화 스타일 우측에 버튼을 누르시면 창의적인, 균형 있는, 정밀한 세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검색에는 균형 있는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정밀한의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자 할 때는 정밀한을 이용하시고요. 결과물을 새로 생성해야 할 경우에는 이 창의적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야기를 만든다든지 문장을 써달라고 한다든지 이미지를 생성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창의적인을 이용하는 거죠. 균형 있는으로 기본적인 검색을 해볼까요? 2024년의 세계 경제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제출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답변을 생성을 하고 있죠. 2024년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을 알려주고 있죠. 국제통화기금의 세계 경제 성장률과 2025년의 상승률을 전망하고 있다고 하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내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의 출처도 아래쪽에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이 내용을 이 스피커 버튼을 눌러서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자, 이렇게 음성으로 들어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설정된 것은 균형 있는 정보로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시고 대화 스타일을 다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의적인으로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음식 소개 블로그의 인사말을 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 스타일이 크리에이티브로 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 행복한 순간들을 공유하는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챗봇이 내가 원하는 문장을 써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텍스트들은 하단에 있는 복사 버튼을 눌러서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 버튼 누르고요. 대화 스타일을 누르시고 창의적인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채팅창에 원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텍스트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의 숲길을 걸어가는 가족의 뒷모습을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생성하고 있죠. 이 경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텍스트로 말한 이미지를 생성을 해줬네요. 자, 이미지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미지가 좀 더 확대돼서 나오게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코파일럿의 디자이너 사이트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이미지가 좀 더 크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우측이나 좌측의 화살표로
다음 그림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는 컨텐츠 자격 증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작권 문제 없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코파일럿 챗봇을 이용을 해서 대화한 내용들은 좌측에 전부 보이게 되죠. 그 다음 하단의 채팅창에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음성으로 채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미지를 추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추가한 다음 장소가 어디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해서 채팅창에 놓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업로드 되고요. 여기가 어디인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어디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가 어떤 장소를 찍었는지 알려주죠. 자, 이 사진은 창덕궁의 인정전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하네요. 정확합니다. 자, 창덕궁 사진이죠. 인공지능 기능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대중적인 장소의 경우는 대부분 정확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파일럿을 이용하게 되면 각종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이미지 생성, 그 외에도 이미지에서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장점은 전부 무료라는 것이죠. 대부분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데 윈도우 사용자는 전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능 코파일럿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의 파일 탐색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찾을 때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것이 파일 탐색기죠. 자, 파일 탐색기는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폴더 아이콘 모양이 파일 탐색기인데요. 자,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파일 탐색기 창이 열리게 되죠. 자, 좌측에는 홈과 갤러리가 기본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는 바탕화면, 다운로드, 문서 등의 카테고리가 보이게 되고 그 아래에는 드라이버가 나오게 됩니다. 홈을 누르게 되면 내 컴퓨터에 있는 즐겨찾기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 컴퓨터의 즐겨찾기는 기본적으로 바탕화면과 다운로드, 문서, 사진, 음악, 동영상이 가장 기본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켰을 때 보이는 이 바탕화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다운로드는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뭔가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전부 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날짜마다 다운로드된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뒤로 가기 누릅니다. 그 다음 문서인데요. 내 컴퓨터에 설치된 앱에서 생성한 파일들은 전부 여기 있는 문서에 저장이 됩니다. 문서로 들어가 보면 현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전부 나오죠. 자, 어도비 들어가시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어도비 프로그램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요. 이 앱들에서 생성한 파일들은 전부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 경우 문서는 텍스트 파일 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파일도 문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이 문서 폴더에 저장을 하는 앱은 내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앱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일부 문서 폴더를 이용하는 앱들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사진이죠. 자, 이 사진 폴더도 사진을 생성하는 앱들은 여기 있는 폴더에 저장을 해주게 되죠. 프리즘 렌즈라든지 삼성 플로우라든지 이런 앱들은 사진 앱에 폴더를 만들어서 생성한 사진을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내 개인적인 사진들도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되면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사진 앱을 실행하게 되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음악과 동영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이 생성한 문서, 사진, 음악, 동영상 파일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나중에 찾기 힘들죠. 그래서 그런 파일들은 각각 이 폴더에 저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훨씬 쉽겠죠. 이런 관련된 파일들은 각각의 폴더에 저장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현재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가 있고요. 지금 이것은 USB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 컴퓨터에 설치된 드라이브를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는 네트워크가 보이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있을 경우에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는 잘 없죠. 보통 NAS라든지 또는 원격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바탕화면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나 파일들이 보이게 되죠. 여기 있는 폴더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파일들이 나오게 되고요. 우측은 미리 볼 파일을 선택하라고 하죠. 자, 여기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면 그 파일이 미리 보기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상단에 보시면 미리 보기라고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미리 보기가 없어집니다. 미리 보기를 누르면 나오겠죠. 되도록이면 미리 보기는 켜놓고 이용하시는 게 미리 파일을 볼 수 있어서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미리 보기를 이용할 경우 이런 텍스트 파일들도 전부 미리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보이는 파일이나 폴더를 어떤 식으로 볼지 여기에 나오게 되죠. 지금은 자세히로 나와 있는데요. 아주 큰 아이콘으로 선택하면 아이콘이 크게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조정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 정보창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파일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폴더를 선택하게 되면 그 폴더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게 되죠. 위치라든지 수정한 날짜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일의 경우도 선택하시면 그 파일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여주죠. 유형에서 텍스트 문서라고 나오죠. 사진을 선택하면 사진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PDF를 선택하면 아크로벳 문서라고 나오고요. 문서를 선택하면 이렇게 텍스트 문서라고 유형이 나오고 있죠. 간단하게 파일의 세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미리 보기 창으로 바꾸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은 미리 보기로 볼 수도 있고 세부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정렬 방식이죠. 이름이라든지 수정한 날짜, 유형, 기타, 크기라든지 태그, 제목별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을 하시면 한 번에 찾기가 훨씬 쉽겠죠. 자, 그 다음은 폴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폴더로 들어가면 현재의 위치가 위쪽에 나오게 되죠. 컴퓨터 안에 바탕화면에 컴파트라는 폴더 안에 들어온 상태가 되겠죠. 자, 바로 윗단계로 올라가려면 그 윗단계를 선택해 주시면 윗단계가 보입니다. 이 경우는 드라이브 같은 곳에 들어갔을 때는 단계별로 찾아 들어갈 때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C 드라이브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C 드라이브에서 다른 폴더로 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폴더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또 다른 폴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위쪽에 경로값이 전부 나오게 되죠. 현재 상태에서 윗단계로 갈 때는 그 부분 클릭해 주시면 바로 윗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전체 경로를 보시고 바로 해당 경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검색 기능이 있죠. 현재 내가 들어온 위치를 검색을 해줍니다. 현재 바탕화면이기 때문에 바탕화면 검색이라고 나오고요. 제가 만약 E 드라이브로 들어왔다면 E 드라이브에서 검색을 해주겠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폴더에 여러 개의 사진을 저장을 해놨는데 매번 들어가서 다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해당 드라이브에 들어오셔서 원하는 파일을 검색해 주시면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대량의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라든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으로 찾으시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실 때는 최대한 가까운 디렉토리로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야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E 드라이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여기 있는 폴더나 파일을 다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원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필요 없는 폴더는 지우는 휴지통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 이름 바꾸기가 있죠. 폴더나 파일을 선택하시고 이 버튼 누르시면 이름을 바꿀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키보드에서 F2 버튼 누르면 바로 바꿀 수 있죠. 이 기능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카피와 잘라내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 기능을 이용할 필요 없이 Ctrl C 카피, Ctrl X 잘라내기, 그 다음 붙이기 Ctrl V로 이용하시면 훨씬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파일 탐색기는 윈도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저장하거나 찾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기능이니까 잘 이용하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 작업 표시줄의
위젯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젯 기능은 하단 작업 표시줄 좌측에 보면 위젯 버튼이 있죠. 마우스를 위젯 버튼 위에 얹게 되면 위젯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위젯 창에는 현재 내가 있는 위치의 날씨라든지 최신 뉴스와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주식 정보라든지 게임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젯에는 내가 원하는 여러 종류의 위젯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상단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날씨, 사진, 스포츠, 게임, 팁, 할 일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심 종목은 주식에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게 되겠죠. 이 중에서 원하는 위젯을 선택한 다음 우측에서 고정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위젯이 고정되죠. 그리고 그 위젯 위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앞뒤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의 경우도 날씨 위젯을 클릭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한 날씨 정보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시간대별 날씨 변화라든지 요일별 날씨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의 경우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뉴스를 볼 수가 있죠. 이 뉴스 위젯은 현재 실시간으로 이슈가 되는 뉴스라든지 또는 기존에 내가 찾아봤던 뉴스들을 종합해서 내 관심사에 맞는 위젯들을 올려주게 되죠. 그리고 해당 위젯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요. 위젯을 들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위젯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자, 그러면 위젯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새 위젯 검색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앞서 본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고요. 마우스를 위젯 버튼 위에 얹었을 때 위젯이 나오는 게 싫으실 경우에는 마우스로 가리키면 위젯 보드 열기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사용 안 하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얹더라도 위젯이 나오지 않습니다. 날씨만 나오게 되죠. 클릭을 하면 그때 위젯이 나오게 되겠죠. 윈도우 이용을 하실 때 마우스가 위젯 위에 얹혀지게 되면 위젯 창이 나와서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서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관심사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추천 주제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주제가 따로 있을 경우 해당 주제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주제는 관심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체크해 주시면 그 주제를 위주로 위젯에 뉴스가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심 없는 주제에 대해서 자꾸 뉴스가 올라올 경우에는 해당 뉴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있죠. 그걸 누르시게 되면 해당 주제를 지금 팔로우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걸 꺼주시면 더 이상 이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뉴스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단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뉴스를 볼까요? 다시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차단이라고 나오죠. 이 주제를 올리는 채널에 대해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차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올라올 때마다 필요 없는 채널이나 주제를 차단을 해주시게 되면 앞으로는 관심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해당 뉴스가 올라오지 않게 됩니다. 이 위젯은 내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뉴스 볼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를 제대로 설정해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작업 표시줄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0과 다르게 윈도우 11부터는 시작 버튼이 중간 쪽으로 옮겨졌고요. 그 다음 위젯 버튼도 생겼죠. 이런 것들이 싫으실 경우 작업 표시줄 설정에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작업 표시줄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업 표시줄 설정 창에서 레이아웃이나 아이콘들을 바꿔줄 수 있는데요. 우선 작업 보기라고 나오죠. 이 작업 보기를 켜게 되면 가상 데스크탑 버튼을 꺼낼 수 있죠. 끄면 여기 있는 가상 데스크탑 버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위젯 버튼도 끄게 되면
위젯이 없어지죠. 위젯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터치 키보드가 있죠. 이 터치 키보드는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서 터치 키보드 버튼 누르면 이렇게 터치 키보드를 꺼낼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필요 없으시면 사용 안 함으로 두거나 아니면 키보드가 연결된 것이 없을 경우에만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쓰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 동작이 있습니다. 여기를 열어보시게 되면 작업 표시줄 맞춤이 현재 가운데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눌러서 왼쪽으로 주시게 되면 윈도우 시작 버튼이 왼쪽으로 붙게 되죠. 이 레이아웃은 윈도우 10과 동일한 레이아웃이죠. 윈도우 10에 익숙하셔서 이 중앙에 나오는 작업 표시줄이 싫으실 경우에는 좌측으로 붙여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위젯이 작업 표시줄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를 누르면 또 위젯 창이 똑같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배치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 단추 합축인데요. 이 기능은 웹브라우저 이용 시에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웨일 브라우저나 크롬 브라우저, 엣지 브라우저 아무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웨일 브라우저 창을 여러 개를 열어봤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를 얹으면 이렇게 브라우저 창이 다 보이게 되죠. 이때 브라우저 창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이게 되면 작업 표시줄로 들어가게 되고요. 해당 브라우저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창이 다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작업 표시줄 단추 합치기를 항상이 아니고 안함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열린 창마다 작업 표시줄에 있는 단추가 전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은 항상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나로 합쳐지게 되겠죠.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장이나 이런 워드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도 이렇게 여러 개의 창을 열어놨을 경우 항상을 하지 않고 안함으로 주게 되면 각 창마다 다 따로 나오겠죠. 불편해서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작업 표시줄 단추는 항상 합쳐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작업 표시줄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기능들이니까 본인에게 맞도록 설정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필수 압축 프로그램인 반디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1은 기본적인 압축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폴더를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압축 대상이라고 나오고 여기서 zip 파일로 압축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윈도우 11에서 제공하는 기본 압축 프로그램인 zip 파일은 다양한 여러 가지 압축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압축 프로그램을 열어보기 위해서는 해당 압축 프로그램을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이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외부 압축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는 이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압축 프로그램은 반디집이라는 압축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반디집 압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www.bandisoft.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반디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앱들이 보이게 될 텐데요. 여기서 반디집 선택합니다. 그러면 반디집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 있죠. 반디집 for 윈도우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프로페셔널 버전을 구입을 하면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지만 무료 버전을 이용을 해도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개인 용도로 이용을 하실 때는 무료 버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디집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보이게 되죠. 여기서 다운로드된 폴더를 엽니다. 그러면 지금 반디집 다시 셋업이라고 나오죠. 더블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그러면 무료 에디션을 설치할지 프로페셔널 에디션을 설치할지 물어보죠. 무료 에디션 설치하겠습니다. 이용 약관 동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완료하게 되면 바로가기 아이콘 추가하라고 나오는데요. 필요 없으신 분은 끄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반디집 번개 표시 아이콘이 나오게 되고요.
환경 설정이 바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현재 윈도우에서 이용하는 zip 파일 뿐만이 아니고 rzip, rar, egg, lgh, ace, arj 등 다양한 압축 파일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본 압축인 zip은 zip만 열어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반디집을 이용하면 현재 대다수의 압축 파일을 열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전부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금 적용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바로 반디집이 열리게 되죠. 자, 이 반디집을 이용을 하면 압축도 간편하고요. 압축을 푸는 것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자, 지금 이 폴더를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이제 반디집 메뉴가 새로 하나 나와 있죠. 그 전에는 집 압축만 나와 있었는데 반디집을 설치하면 반디집 메뉴가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폴더명 zip으로 압축을 하면 윈도우 11의 기본 압축 프로그램인 zip 파일로 열 수 있는 것이고요. 반디집으로 압축을 하면 반디집에서 열 수 있죠. 즉 반디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반디집으로 압축한 파일은 열어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해당 폴더나 파일을 압축을 하실 때 상대편이 반디집을 가지고 있으면 반디집으로 압축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럴 때는 그냥 집으로 압축하시면 되겠죠. 자, 반디집으로 압축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압축할 파일 목록이라고 나오죠. 자, 이때 반디집에서는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기본 기능인 zip 파일에서는 암호를 설정할 수 없지만 이 반디집에서는 암호를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암호 설정 누르시고 암호를 입력하시면 앞으로 그 파일에 접근을 해서 압축을 풀 때는 암호를 입력해야만 압축을 풀 수 있는 거죠. 자,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암호를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자를 입력해 볼까요? 1, 2, 3, 4, 5, 6, 7, 8로 입력했습니다. 암호 확인 다시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 확인합니다. 압축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압축이 되고요. 이 압축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되면 자, 그러면 압축 파일 안에 있는 각각의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파일명만 확인할 수 있고 그 압축을 풀기 위해서는 암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풀기를 해볼게요. 바탕화면 선택하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자, 암호를 모르면 풀 수 없죠. 자, 이렇게 중요한 파일들은 압축을 해서 암호를 설정을 해 놓으면 아무나 이 파일을 열어볼 수 없겠죠. 자, 그 대신 본인이 암호를 잊어버리면 그때는 풀 수가 없죠. 자, 이 암호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디집의 장점은 압축되어 있는 파일 중에 원하는 파일만 따로 꺼낼 수 있습니다. 자, 마치 폴더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꺼내게 되면 이때도 암호를 물어봅니다. 자, 아까 입력한 암호 1, 2, 3, 4, 5, 6, 7, 8 입력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압축이 풀리죠. 자, 다시 압축에 추가를 할 경우에는 클릭 드래그해서 압축 폴더 안에 넣습니다. 자, 현재 파일에 추가하기에 그냥 확인을 하게 되면 이 파일만은 암호가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암호 사용에 체크를 해주시면 이 파일도 암호가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마치 폴더를 이용하듯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디집은 거의 필수적인 압축 프로그램이니까 꼭 설치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필수 동영상 플레이어인 다음팟 코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에는 기본적으로 동영상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미디어 플레이어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 미디어 플레이어의 단점은 플레이할 수 있는 영상과 사운드가 한정적이죠. 그래서 대부분 외부 동영상 플레이어를 하나쯤은 설치해서 이용을 하시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동영상 플레이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음팟 플레이어를 추천드립니다. 다음팟 플레이어는 tv.kaka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주소는 네이버에서 다음팟 플레이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다음팟 플레이어를 설치하기 전에 본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11이 32비트인지 64비트 버전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시스템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정보라고 있죠. 정보를 선택하시게 되면 본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OS가 몇 비트 버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나오죠. 그러면 64비트를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고요. 32비트로 나오면 32비트를 다운로드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64비트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가 완료됐다고 나오죠. 폴더 열기 누르시고 다운로드한 팟 플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설치가 시작됩니다. 이 다음 팟 플레이어는 대부분의 영상과 사운드를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팟 플레이어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어떤 것이든 전부 듣거나 볼 수 있죠. 언어는 한국어로 해야 되겠죠? 오케이 합니다. 다음 합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누릅니다. 설치합니다. 설치가 다 끝나게 되면 바탕화면에 이런 노란색 아이콘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설치 완료 후에 추가 코덱을 설치할지 물어보는데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영상이나 사운드에는 다양한 형식의 저장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저장 방식에 따라서 플레이하는 방법도 다 달라집니다. 다르게 저장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상이나 사운드들을 플레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코덱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양한 코덱들을 설치를 해줘야지만 어떤 영상이든 대부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 코덱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다듬하시면 추가 코덱을 다시 설치를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팟 플레이어가 실행이 되고 코덱도 설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영상이나 음악을 팟 플레이어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영상이나 음악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어떤 앱으로 열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음악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해서 연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으로 플레이할지 나오게 되죠. 영상이나 음악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으로 할지 여기서 선택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음악 파일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연결 프로그램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팟 플레이어를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 동일한 파일일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면 바로 팟 플레이어로 플레이가 됩니다. 여기서 연결 프로그램을 미리 지정을 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더블 클릭만 해서 바로 플레이할 수가 있죠. 자,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미디어 플레이어가 실행되죠? 자, 저는 팟 플레이어로 실행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팟 플레이어 실행한 상태에서 영상을 들고 위에 얹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바로 실행이 되죠. 하지만 다시 영상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미디어 플레이어가 실행되고 영상이 플레이 되죠. 그래서 영상은 무조건 팟 플레이어로 실행되게끔 미리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연결 프로그램 들어가서 똑같이 팟 플레이어로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영상을 더블 클릭하거나 음악을 더블 클릭할 때 항상 팟 플레이어로 플레이가 됩니다. 편리한 대로 미리 설정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기본 사용법은 미디어 플레이어와 동일하죠. 플레이, 멈춤, 이전 파일, 다음 파일, 그 다음 파일 열기 버튼이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파일을 직접 골라서 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재생 목록을 이용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재생 목록을 여기에 다 얹어 놓고 원하는 순서대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음악을 각각 앨범별로 폴더에 넣어 놨는데요. 이것들을 전부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 클릭 드래그해서 그대로 재생 목록에 얹어주기만 하면 바로 목록에 뜨게 되고요.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 순서대로 플레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 놓을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나만의 목록을 만들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동영상 플레이어인 팟 플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가상 데스크탑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앱이나 브라우저 또는 그 외에 다양한 창들을 열어놓고 이용하실 텐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창들을 열어놓고 이용하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뒤에 창이 가리게 되면 내용을 보기 위해서 또 창을 움직이고
정신이 없죠. 자, 그래서 쓰지 않는 창들은 또 이렇게 닫아놓고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필요하면 다시 또 여셔야 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11은 가상 데스크탑 기능을 지원합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가상 데스크탑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얹으면 새 데스크톱이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새로운 데스크톱을 만들고 그 데스크톱마다 다른 앱, 다른 브라우저를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에 마우스를 얹으시고 여기에서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이 옆으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게 전부 없어졌죠? 다시 가상 데스크탑에 마우스를 얹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데스크톱 2가 새로 생긴 거예요. 자, 1은 앞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가상 데스크탑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지금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데스크톱 1 부분이 밝은 컬러로 되어 있죠? 이 밝은 컬러로 된 곳이 제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데스크톱 2입니다.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실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데스크톱 2를 눌러주시면 데스크톱 2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하단에 보셔도 포토샵이라든지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상 데스크탑에서 데스크톱 1로 가게 되면 지금은 어때요? 네이버 웨일도 실행되어 있고 포토샵도 실행되어 있고 그 다음 메모장도 실행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가상 데스크톱을 만들고 각각의 데스크톱 화면마다 내가 원하는 앱을 따로 실행을 해놓고 그 앱을 이용할 때는 해당 데스크톱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용하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이 복잡하게 나와 있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를 닫아 줄게요. 자, 지금 여기서는 포토샵만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 가상 데스크톱 가셔서 데스크톱 2에서는 네이버 앱을 실행해서 검색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데스크톱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번에는 여기서는 메모장을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한 앱이 있으면 해당 데스크톱 화면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포토샵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포토샵이 있는 데스크톱 1로 가셔서 포토샵 작업을 하시다가 검색을 해야 되면 데스크톱 2로 가서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하고 텍스트를 입력해야 되면 데스크톱 3에 가서 메모장에 텍스트를 입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되면 바탕화면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용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데스크톱 화면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포토샵과 메모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불편하죠. 자, 그러면 해당 데스크톱을 잡고 드래그해서 데스크톱 2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데스크톱 3이었던 메모장이 데스크톱 2로 바뀌죠. 자, 그러면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데스크톱 1과 2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앱이나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한 대를 여러 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데스크톱 2와 1을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닫으면 됩니다. X 눌러서 닫습니다. 그러면 데스크톱 2에 있던 메모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좌측에 있는 데스크톱과 합쳐지게 됩니다. 자, 말 그대로 가상으로 분리를 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의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스크톱을 닫는다고 해서 그 데스크톱에 있는 앱이나 하던 작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좌측에 있는 데스크톱 화면으로 합쳐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브라우저도 합쳐볼까요? 그러면 이 브라우저를 닫아주게 되면 데스크톱 1로 합쳐지게 되겠고요. 데스크톱 2를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데스크톱 2로 합쳐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 다시 들어가 보면 다시 데스크톱 1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여러 개의 데스크톱 화면을 열어놓고 필요한 앱이나 브라우저 작업들을 따로따로 지정을 한 다음 해당 데스크톱 화면에서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 데스크톱을 잘 이용하지 않으시는데요. 하나의 화면에 동시에 여러 개를 띄워놓고 복잡하게 작업하지 마시고요. 여러 개를 띄울 때는 이렇게 데스크톱을 만들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글꼴 설치 방법과 무료 글꼴 이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1에 글꼴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개인 설정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글꼴이라고 나오죠? 글꼴 들어갑니다. 글꼴로 들어오시게 되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들이 전부 보이게 되고요. 그 글꼴의 샘플도 보이게 됩니다. 해당 샘플을 클릭하게 되면 글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레귤러체, 네로우체, 이태릭체, 볼드체, 볼드 이탈릭체 등 다양한 글꼴의 변형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글꼴 크기 변경이라고 있죠. 여기서 글꼴 크기를 변경하면 크기에 따른 글꼴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글꼴을 미리 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한글을 쓰기 위해서 한글 글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가신 다음 아래쪽에서 한글 글꼴로 선택을 해볼게요. 가나 초콜릿체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면 해당 텍스트에 글꼴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글꼴을 이용할 수 있고요. 글꼴을 제거할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글꼴 파일에서 제거 버튼을 누르시면 글꼴이 제거가 됩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글꼴 설치죠. 원하는 글꼴을 설치할 경우 글꼴을 들어다가 여기에 얹기만 하면 바로 글꼴이 설치가 됩니다.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글꼴 제거는 이 샘플 상태에서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샘플 텍스트가 있는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제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글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이 글꼴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윈도우에서 기본 제공하는 글꼴 외에 구입해서 글꼴을 쓰지 않고 그냥 썼다가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료 글꼴 이용하시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눈누.cc라는 무료 폰트를 모아놓은 사이트로 오시게 되면 다양한 무료 글꼴들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무료 글꼴들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일반 회사들에서 사용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배포하는 글꼴들인데요. 한글과 컴퓨터에 말랑말랑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글꼴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라이센스가 있죠. 자, 여기에서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죠. 인쇄물, 광고물, 온라인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이런 라이센스를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비용 지불하고 이용하지 않으셔도 무료 글꼴만으로 얼마든지 작업들을 할 수 있겠죠.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무료 글꼴들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글꼴을 설치하는 방법과 무료 글꼴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백업과 복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백업을 해놓게 되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윈도우 11은 기본적으로 백업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우선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검색창에 복원 지점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복원 지점 만들기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복원 지점 만들기 선택합니다. 그러면 시스템 속성에서 시스템 보호 탭에 있는 시스템 복원 지점을 설정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시점으로 시스템을 다시 되돌릴 수가 있는 거죠. 백업과 복원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선 복원 지점부터 설정을 해야 되겠죠. 하단에 보시면 시스템 보호가 설정되어 있는 드라이브에 대한 복원 지점을 지금 만든다고 하죠. 여기서 만들기를 누르면 복원 지점이 설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스템을 백업을 하게 되는데요. 시스템 보호가 설정되어 있는 드라이브에 대한 복원 지점을 만든다고 하죠. 지금 시스템, 즉 OS 윈도우 11은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복원과 백업은 C 드라이브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이것은 OS가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를 자동으로 설정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 만들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복원 지점을 식별할 수 있는 설명을 입력하라고 하죠. 자, 현재 날짜와 시간은 자동 추가가 됩니다. 자, 보통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식별하기가 좋겠죠. 자,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만들기 합니다. 그러면 복원 지점을 만드는 중이라고 나오고 있죠. 현재 시스템을 백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복원 지점이 설정됐죠? 닫기 합니다. 이제 지금 지정한 날짜에 복원 지점이 설정이 됐죠? 자, 그러면 나중에 컴퓨터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날짜로 다시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똑같이 시스템 속성 창에 시스템 보호 탭으로 들어오신 다음 시스템 복원 눌러줍니다. 시스템 복원을 사용하면 컴퓨터 속도 저하되거나 응답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다 보면 드라이버를 설치한다던가 또는 문서나 파일을 다운받았다던가 할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멀웨어에 감염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긴 시점 그 이전으로 시스템을 돌리게 되면 그 지점 이후에 설치된 드라이버라든지 내려받은 파일들, 설치된 프로그램들은 전부 제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완전히 문제가 생기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누르시면 내가 지정한 복원 시점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복원 지점을 설정을 해두시면 문제가 생긴 시점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하드디스크 공간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복원 시점을 자주 만드시면 컴퓨터를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에 한 번 정도 만들어 두시면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바로 복원 시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날짜별로 설명이 쭉 나오죠. 자, 이 설명으로 원하는 지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누르시면 해당 복원 지점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저는 지금 26일에 윈도우스를 업데이트 했는데요. 만약 업데이트한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26일 이전으로 돌아가시면 문제 없이 원래대로 컴퓨터를 복원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지금 26일 이전에 복원 시점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되면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복원 시점을 지정을 해 놓으셔야지만 해당 시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면 갑작스러운 컴퓨터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복원 시점을 지정을 해두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윈도우 자체를 다시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복잡한 과정 필요 없이 개인 파일은 유지한 상태로 초기화를 하거나 또는 완전하게 앱과 설정 전체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시스템을 선택하시고 우측에서 아래쪽에 있는 복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복구 옵션에 보시면 이 PC 초기화가 있죠. PC 초기화 선택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내 파일 유지, 즉 앱과 설정을 제거하지만 개인 파일은 유지하는 상태에서 초기화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모든 항목을 제거합니다. 개인 파일과 앱과 설정까지 모두 제거하는 초기화 두 가지가 있죠. 내 파일 유지를 선택하면 앱과 설정은 초기화가 되지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내 개인 파일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 제거를 이용하면 윈도우를 새로 설치한 상황과 동일하게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초기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파일 유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에서 윈도우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방법과 이 장치에서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컬 다시 설치를 선택하게 되면 현재 장치에서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게 되겠죠. 여기서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설정은 기본값으로 변경되고 개인 파일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장치에서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고 앱과 프로그램은 모두 제거가 되겠죠. 윈도우를 새로 설치한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초기화가 됩니다. 당연히 시간은 걸리게 되겠죠. 여기서 다시 설정을 누르시면 PC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재부팅이 되면서 윈도우가 초기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는 복잡한 과정 필요 없이 간단하게 윈도우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지 않고도 내 PC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복구 드라이브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윈도우 11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손상의 경우에는 부팅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는 굉장히 난감한데요. 복구 드라이브를 만들어 두시면 그런 심각한 상황에도 바로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작업을 위해서는 8기가 이상의 USB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8기가 이상의 USB 메모리가 준비되셨으면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검색창에 복구 드라이브로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복구 드라이브라고 나오게 되죠.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냐고 물어보죠. 예 합니다. 그러면 복구 드라이브 만들기 창이 나오게 되고요. PC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도 PC를 초기화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죠. 아래쪽에 시스템 파일을 복구 드라이브에 백업합니다에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내 시스템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내 시스템 검사가 끝나게 되면 USB 플래시 드라이브 선택하라고 나오죠. 드라이브 공간이 16기가 이상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8기가도 가능하지만 에러 없이 안전하게 복구 드라이브를 생성하시려면 16기가 이상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지금 USB 메모리가 나오고 있죠. 그 USB 메모리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항목이 삭제된다고 하죠. USB 메모리를 포맷을 한 다음 해당 USB 메모리를 복구 드라이브로 생성하게 됩니다. USB 메모리에 개인적인 자료가 있을 때는 미리 백업을 받아 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만들기 누르시면 USB 메모리를 복구 드라이브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 다음 복구를 할 때는 컴퓨터를 시동하기 전에 USB 메모리를 USB 단자에 꽂으신 다음 컴퓨터를 시동하게 되면 컴퓨터가 복구 메모리를 먼저 읽은 다음 윈도우 11을 다시 처음부터 복구를 해주게 됩니다. 이 경우는 윈도우 11이 제대로 시동되지 않을 경우고요. 이렇게 윈도우 화면이 떠 있는 상태에서 복구 드라이브로 복구를 하시기 위해서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시스템 선택하시고 아래쪽에서 복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고급 시작 옵션이라고 있죠. 디스크 또는 USB 드라이브에서 시작하는 것을 포함해서 시작 설정 변경이라고 하죠.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누르시고 USB 메모리를 USB 단자에 꽂아 주시면 바로 복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화가 되는 것과 동일하게 복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복구 드라이브를 만들어 놓으시면 혹시 모를 상황에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하나 정도는 USB 메모리에 복구 드라이브를 생성을 해 놓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컴퓨터 100가지 활용법을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 제품 링크를 통해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매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컴퓨터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